1945년 2월 14일 4시 47분. 헤르켄 숲. 23살의 참모 군사 마커스 M. 도노반은 피츠버그 출신으로 얼어붙은 포탄 구덩이에 웅크리고 있었다. 독일 벙커 진지에서 30야드 떨어진 곳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M3 기관단총의 손잡이에서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다. 병사들은 이 총을 버터총이라고 불렀는데 마치 기계공이 사용할 만한 도구처럼 생겼기 때문이었다. 두려움의 금속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탄창에는 30발의 총알이 있었지만 독일군에게는 MG42 기관총이 있었고 그것은 분당 1200발을 뿜어냈다. 수적으로는 그에게 불리했다. 그의 분대는 40분째 이곳에 발이 묶여 있었다. 벌써 3명이 죽었다. MG42가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마치 찢어지는 캔버스 같은 그 굉음은 모든 미군 병사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도노반은 얼어붙은 땅에 몸을 바싹 웅크렸다. 새벽녘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순결을 볼 수 있었고 포스터 중위가 어무 사격을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도노반은 자신의 버터총을 내려다보았다. 표준 장비는 30발 탄창이었고 분당 300발을 발사하는 속도였다. 그의 탄띠에는 예비 탄창 4개가 더 있었으니 총 120발의 총알이었다. 요새 하나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그는 왼쪽으로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윌리엄스 병사를 보았다. 윌리엄스는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노반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것이었다. 공포 속에서도 말이다. 윌리엄스의 버터총에는 탄창 3개가 용접되어 있었다. 재장전 없이 90발을 쏠 수 있었다. 얼굴에 흙투성이인 그 병사는 비죽이 웃으며 소리 없이 2 단어를 말했다. 날퍼. 1945년 2월 무렵 미 보병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연합군이 베를린에 도달하기도 전에 피를 흘리게 할 위협이었다. M3 기관단총은 공식적으로는 M3 브라우닝으로 알려져 있었다. 45구경 기관단총, 흔히 그리스건으로 불리는 1942년 12월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톰슨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 총이었죠. 개당 $20의 비용으로 톰슨의 $200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허 중량은 8파운드에 불과했고 톰슨은 10.6파운드였습니다. M3는 대량 생산 전쟁에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동부 전선에서 잔혹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1944년까지 그들의 방어 교리는 방어 진지와 함께 지속적인 자동 화력을 강조했습니다. 히틀러의 전기톱이라는 별명을 가진 MG42 기관총은 분당 1200발의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독일 본토의 독일 방어 진지들은 교차 사격을 특징으로 했고 공격자들은 진격하기 위해 여러 진지를 동시에 제압해야 했습니다. 1944년 9월부터 1945년 2월까지의 휴르트겐 숲 전투는 치명적인 계산을 드러냈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33,000명에 달했고 그중 24,000명은 부상, 9,000명은 전사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M1 소총과 M3 그리스건으로 무장한 보병들은 스스로 충분히 오랫동안 제압 사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방어 진지의 독일군에 맞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화력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톰슨 기관단총은 탄창 종류에 따라 20발 또는 30발을 휴대했습니다. M3 그리스건이 표준 탄창은 30발을 장전했습니다. 독일 MG42 분대에 맞서 그들은 과열되기 전 1200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보병은 충분히 오랫동안 화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 분대 기동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분대 전술은 어무 사격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다른 요소들은 단계적으로 전진하죠. 표준 교리는 하나의 화력조가 적 진지를 제압하고 다른 분대는 이동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10초 후에 제압 사격이 바닥나면 전진하는 분대는 개활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4년 12월의 벌지 전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독일군의 아르덴 공세는 잔혹한 근접 숲 전투에서 미군을 강타했습니다. 제106보병사단은 처음 3일 만에 8,000명을 잃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보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독일 진지를 제압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동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제1집단군 사령부는 1945년 1월 내내 전후 작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대장들은 냉철한 정확성으로 이 문제를 기록했습니다. 제26보병연대 시중대의 제임스 헬릭스 대위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방어 진지에 대한 기습 공격 중 1월 12일에 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기관단총 탄창 교체 중에 40% 증가했습니다. 적의 자동 확인은 우리가 진격하는 동안 계속해서 발사되었습니다. 즉시 해결을 요청합니다. 수학이 사람을 죽였다. 30발 탄창 하나는 분당 300발의 속도로 6초간 연속 화력을 제공합니다. 탄창 교체에는 4에서 6초가 걸리며 이는 병사의 숙련도에 따라 다릅니다. 독일 MG42 소대는 이러한 간격 동안 끊임없이 사격할 수 있습니다. 병기부서는 1944년 12월, 과 1945년 1월에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몇 달간의 테스트, 위원회 검토 및 생산 변경을 필요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류가 오가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최전방 병기창은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의 지혜가 어떻게 공식적인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러한 전장혁신 이야기는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도노반 상사의 3중대로 돌아가서 탄창 변경은 1945년 1월부터 시작되어 최전방 부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누가 처음으로 용접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제1보 병사단의 벨기에 메르비에 있는 병기창에 그 공로를 돌립니다. 다른 이들은 제9보 병사단이 독일 디렌 근처에서 운영하던 수리회사를 지목합니다. 중요한 것은 2월 초까지 이러한 변경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제1군 부대 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간단했죠. 표준 M3 30발 탄창 3개를요. 나란히 붙여서 하나의 유닛으로 용접했어요. 총 90발 용량이죠. 장전 시 총 무게는 4.2파운드였습니다. 반면 단일 탄창은 1.4파운드였죠. 탄창은 평행하게 배치되었고 살짝 어긋나 있었는데요. M3의 탄창 립과 급탄 램프가 정렬될 수 있도록 말이죠. 병기병들은 그들이 가진 어떤 용접 장비든 사용했어요. 어떤 이들은 아크 용접기를 썼고 다른 이들은 아세틸렌 토치를 사용했죠. 용접은 예쁠 필요가 없었어요. 전투 압력 속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했으니까요. 대부분은 후면과 전면에 판금을 추가했죠. 단단한 어셈블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어떤 이들은 금속 밴드를 추가했고 소수는 강철 와이어로 감기도 했어요. 개조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정밀함을 요구했는데요. 바로 급탄 각도였죠. M3의 탄창 립은 특정 각도와 깊이로 총알을 받아들입니다. 탄창 단일 어셈블리의 중앙 급탄 립은 이 정확한 위치를 유지해야 했죠. 측면 급탄 립은 약간 움직여도 괜찮지만 중앙 급탄 립은 단단히 고정되어야만 했어요. 무게 분배는 두 번째 공학적 과제였습니다. 장전된 트리플 탄창 어셈블리는 4.2파운드나 되죠. 총기에 탄창 삽입구에 매달려 있습니다. M3의 얇은 금속 구조는 이런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초기 버전에서는 탄창 삽입구 케이스가 휘어지거나 리시버 주변의 점 용접 부위가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병기병들은 강화판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부러진 강철판을 전방 손잡이 부분에 부착해서 무게를 리시버의 더 넓은 표면적에 분산시켰죠. 어떤 버전들은 총열 덮개에서 탄창 삽입구 케이스로 이어지는 스트랩을 사용해서 무게를 총열 어셈블리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트리플 탄창 시스템은 간단한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탄창 교체 없이 지속적인 화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병사들은 90발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M3의 분당 300발순환 발사 속도로 말이죠. 30초 동안 완전 자동 사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5에서 10발에 제어된 점사로 분대 이동 중 내내 한 진지를 제압할 수 있었고 재장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18모병연대 로버트 헤이스 중령은 1945년 1월 28일 베르비에에서 첫 시험 사격을 목격했습니다. 1982년에 기밀 해제된 그의 편지에서 그는 이것을 젠장할 물건, 만화책에 나올 법한 물건처럼 보였어. 세 개의 탄창이 강철처럼, 손처럼 튀어나왔고 하지만 모리스가 발사하기 시작하자 나는 30초 동안 세어봤는데도 다 쓰지 못했어. 그리스건에서 30초간 연속 화력이 뿜어져 나왔어. 모리슨 상사의 얼굴 표정은 내가 절대 잊지 못할 것이었지. 이 이름은 독일군 포로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1945년 2월과 3월에 포로로 잡힌 독일 국방군과 SS 병사들은 똑같은 문구의 변형을 사용했습니다. 끝없는 폭풍. 한 포로가 제12인명 탄생사단 소속의 그리드 한스 클라이스트는 1945년 3월 3일 시문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끝없는 폭풍총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군들은 총을 쏘고 절대 멈추지 않고 쐈지. 우리는 그리스건이 30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우리가 세어봤거든. 그런데 이건 절대 끝이 없었어. 몇몇은 무너졌고 도망쳤지. 2월 중순쯤에는 최전방 병기창은 충분한 사면 탄창을 빠르게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제1보병사단 베르비의 병기창은 2월 첫째 주에 개조를 위해 M3 기관단총 400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27개의 완성된 사면 탄창 어셈블리를 납품했습니다. 제9보병사단 디렌 병기창은 2월 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218정의 무기를 개조했습니다. 표준 작전 절차는 시행착오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사면 탄창이 부착된 무기를 휴대했고 예비 단일 탄창은 탄약 주머니에 보관했습니다. 재장전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사면 탄창, 전투 중에 교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탄창 교체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45년 2월 14일 48시간 안에 도노반은 윌리엄스 일병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진지에서 일어나는 것을요. 저 아이는 윌리엄스는 정말 어린아이였습니다. 19살,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죠. 그는 트리플 탄창 버터건을 허리춤에 차고 움직였습니다. 그 무기는 정말 투박해 보였습니다. 세 개의 탄창이 서로 용접되어 있었죠. 희미한 불빛 아래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90발의 총알이 발사될 준비를 마친 채였습니다. 윌리엄스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벙커 안에 MG-42는 아직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노반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을요. 윌리엄스에게 30초의 지속적인 화력이 있다는 것을요. 독일군 기관총이 훑어 지나갔습니다. 윌리엄스를 찾아냈죠. 총구에서 불꽃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가 먼저 발사했습니다. 버터건은 느리고 신중하게 타카타카 소리를 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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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5발마다 예광탄이 한 발씩 나갔습니다. 도노반은 그 탄환들이 벙커 주변으로 둥글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0야드. 윌리엄스는 앞으로 나아가며 사격했습니다. 트리플 탄창 시스템은 지속적인 화력을 허용했습니다.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망적인 재장전이 필요 없이 말이죠. 10초, 20발의 총알이 소모되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여전히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MG-42는 침묵했습니다. 도노반은 벙커의 총안구에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독일군이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사격했습니다. 30초, 60발의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포스터 중위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움직여. 도노반은 참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6명의 다른 병사들이 그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35야드, 30야드.
윌리엄스는 계속 사격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벙커 안의 독일군은 반격할 수 없었다. 윌리엄스 45구경 총알의 지속적인 흐름이 그들을 제압했다. 그들이 몸을 드러내 조준하려 할 때마다 또 다른 사격이 그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다. 25야드. 도노반의 배는 불타는 듯했다. 윌리엄스는 90발의 총알을 모두 쏘고 마침내 멈춰섰다. 엄폐물 뒤에 숨어 표준 탄창으로 재장전했다. 하지만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분대는 이미 수류탄 사거리까지 접근했다. 포스터가 먼저 던졌다. 마크 2 파편 수류탄이 벙커의 구멍을 완벽하게 통과하여 곡선을 그리며 날아 들어갔다. 2초, 3초. 폭발음은 콘크리트에 먹혔다.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2개의 수류탄이 더 던져졌다. MG-42는 영원히 침묵했다. 윌리엄스의 첫 사격부터 벙커가 무력화될 때까지의 총 시간은 48초였다. 아군 사상자 공명. 적군 사상자. 독일군 6명 사망, 3명 부상, 4명 포로. 그날 오전 늦게 진지가 안전해진 후 도노반은 윌리엄스의 선중 탄창 시스템을 확인했다. 용접은 견고했다. 고장도 없었고 탄피 걸림도 없었다. 무기는 90발을 끊임없이 사격했다. 크릭스 상사는 소대를 위해 12개를 더 요청했다. 그날 밤까지 도노반은 자신만의 것을 갖게 되었다. 다음 교전은 1945년 2월 16일 13시 20분에 일어났다. 독일 슈미트 마을에서 시중대는 독일군이 점령한 공장 단지를 습격했다. 건물 4채, 적 병력은 40에서 60명으로 추정되었다. 도노반의 분대는 본관을 맡았다. 3층 벽돌 구조물, 여러 개의 사격 진지, 표준 공격 교리에 따르면 그들은 포병이나 장갑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없었죠. 도노반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사면발 탄창을 장착한 버터건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계산이 더 잘 맞았죠. 공격이 시작됩니다. 도노반과 윌리엄스는 파괴된 트럭에서 어무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거점은 건물에서 3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면발 탄창은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제압 사격. 실제 점사 발사. 2초 정지. 또 다른 점사. 버터건의 상대적으로 느린 발사 속도는 분당 300발이었죠. 톰슨의 700발에 비해 더 나은 탄약 절약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제압을 유지하면서도 말이죠. 하사 지미 디아즈와 1등병 로버트스는 그들의 사면발 탄창 무기를 가지고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군인 해롤드 웨이드가 공격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6명은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했습니다. 타이밍은 정확해야 했습니다. 웨이드의 분대는 킬존을 통과하는데 20초가 필요했습니다. 20초간의 지속적인 어무 사격이요. 도노반 발사, 윌리엄스 발사, 디아즈 발사, 첸 발사. 각 무기당 90발, 총 360발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공장의 벽돌 외벽은 45구경의 충격으로 부서지고 금이 갔습니다. 관통되지는 않았죠. 단지 제압 사격일 뿐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독일군은 사격 없이 조준하기 위해 자신을 노출할 수 없었습니다. 웨이드의 분대는 20야드 이동했습니다. 15야드 지점에서 독일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창문에서 띄엄띄엄 무의미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사면발 탄창 버터건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지속적인 점사. 30초 교전. 아직 아무도 재장전하지 않았습니다. 웨이드가 건물 벽에 도달합니다. 수류탄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돌격조가 진입합니다. 근접 전투. 오후 1시 47분 건물이 점령됩니다. 중대 사상자는 부상 2명. 독일군 사상자는 14명 사망, 21명은 포로가 됩니다. 약 15명은 뒷문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버 정보부에서 포로들을 신문합니다. 그중 한 가지 진술이 특히 눈에 띕니다. 데이 프리드리히 베버. 제89보병사단 소속. 미군 자동화기의 위력은 알고 있었죠. 그들의 사격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사격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30초 동안 쉬지 않고 사격하더군요.
우리는 반격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조준도 불가능했죠. 우리가 시도하려 할 때면 더 많은 화력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끝없는 폭풍 같았죠. 1945년 2월과 3월, 사면장 탐욕 그리스건을 장착한 부대들이 보고했습니다. 벙커 돌격 중에 사상자가 평균 27% 감소했다고 말이죠. 이전 작전들에 비해 말입니다. 제26보병연대가 그 결과를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43번의 교전에서요. 사면장 탐욕 도입 전 작전에서는 방어 진지 돌격당 평균 아군 사상자가 4.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장 탐욕 도입 후 작전에서는 평균적으로 아군 사상자가 2.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개량은 수치적으로 생명을 구한 셈이죠. 90발 연속 사격은 30초 동안 취약한 탄창 교체 시간 없이 사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체 30초는 분대가 기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전에는 여러 화력조가 필요했던 일이죠. 필사적인 교란으로 제압하기 위해 수백 발의 탄약을 소모하면서 말이죠. 1945년 3월 1일 제1야전군 사령부가 3월 3일에 발표한 야전 비망록 445를 통해 사면장 탐욕 개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문서가 개량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기록한 것이었죠. 그리고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비망록에는 용접 절차, 무게 제한과 테스트 프로토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소 용접 강도는 400파운드 인장 강도였으며 최대 총 조립 무게는 4.5파운드였습니다. 기능 테스트를 위해 100발 연속 사격을 중단 없이 해야 했습니다. 탄창은 제조사가 딱 맞춰야만 했어요. 일관된 스프링 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죠. 생산은 계속 분산된 상태로 유지되었고 사단과 연대 병기고들은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갔죠. 제1보병사단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847개의 트리플 탄창 어셈블리를 생산했어요. 제9보병사단은 623개를, 제2보병사단은 512개를 생산했고요. 다른 사단들은 더 적은 수량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4월까지는 추정치로 3200에서 3800정의 트리플 탄창 M3 기관단총이 제1군 부대에서 운용되고 있었어요. 공급 제한은 더 광범위한 채택을 막는 요인이 되었어요. 트리플 탄창 어셈블리 하나마다 표준 M3 탄창 3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전장 보급의 우선순위는 주요 무기 시스템의 탄약과 예비 부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탄창을 트리플 어셈블리로 개조하는 것은 예비 탄창의 가용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일부 부대들은 분대장과 지정된 제압 역할자에게 트리플 탄창을 우선적으로 지급했고요. 다른 부대들은 더 광범위하게 배분했습니다. 유지보수 문제는 3월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증가된 무게는 M3 리시버 용접부에 압력을 가했고요. 무기는 급탄 램프와 추출기 탄피 추출기의 가속화된 마모를 보였죠. 병기창 보고서는 유지보수 요구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표준 M3 기관단총보다 약 40% 더 높았다고요. 하지만 부대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지속적인 화력으로 살아남게 하는 무기는 추가적인 유지보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독일의 반응은 빠르게 진화했죠. 전후 노획된 1945년 3월 독일 국방군 정보 공보는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다중 탄창 용량을 가진 미군 기관단총을 말이죠. 엘스 엘커에서 입수한 문서. 1945년 3월 18일로 추정되는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죠. 미군의 자동화기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지속적인 화력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방어 진지는 반드시 가정해야 합니다. 제압 사격이 표준 돌격 이동 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요. 방어 전술 변경 권고, 상단 엄폐물과 보호된 사격 진지를 강조했습니다. 전술적 영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군 방어자들은 꺼려했습니다. 더 이상 미군 보병과 근접전 교전을 벌이는 것을요. 1945년 3월과 4월의 여러 전후 작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군 보병이 75야드까지 접근하자 독일군은 방어 진지에서 철수했습니다. 신문받은 포로들은
지속적인 자동 화력 능력을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한 가지 요인으로요. 1945년 4월은 작전의 절정을 가져왔습니다. 3월 7일 제1군이 레마겐에서 라인강을 건너면서 독일에 대한 진격은 시가전을 가속화했습니다. 더욱 심화시켰죠. 트리플 스태커 그리스건은 시가전에서 특히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헨, 쾰른, 에센의 거리 대거리, 건물 대 건물 전투에서요. 트리플 스태커의 개조는 진입작전 중 소탕조가 창문과 출입구를 지속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16보병연대 기술병 레이먼드 터커는 3월 29일 쾰른 작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각 진입 지점마다 한 명씩 트리플 스태커 그리스 건을 장비한 병사가 있었죠. 그는 방 안으로 사격하며 지속적으로 점사를 가했습니다. 모두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면서요. 동시에 돌격대가 진입했고 모든 것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매번 방에 진입할 때마다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속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되었어요. 4월에 노획된 적군 장비는 독일이 이 개념을 복제하려 시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NP-40 기관단총이 노획되었는데 더블 스태커 매거진 캐리어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32발 탄창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미군의 트리플 스태커처럼 용접이 깔끔하진 않았고 64발 용량에 불과했지만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독일군은 전술적 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상쇄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4월이 되자 독일의 물질적 능력은 미군의 생산량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제1군은 계속해서 표준 M3 탄창을 보급받았습니다. 전환 작업이 이뤄집니다. 독일군의 탄약과 부품이 점점 더 희귀해집니다. 산업전쟁은 이미 판세를 결정했습니다. 3연장 탄창 개조, 이는 미국의 혁신과 대규모 구현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작은 예시입니다. 3연장 탄창 시스템 뒤에 숨겨진 공학은 임시 전장 개조의 천재성을 드러냅니다. M3 기관단총은 간단한 반동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0.5파운드 무게의 볼트가 가스압력에 의해 뒤로 움직입니다. 탄환 한 발이 발사되면 반동 스프링이 볼트를 앞으로 돌려보내고 탄창에서 새 탄환 한 발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장전합니다. 분당 300발의 발사 속도는 전적으로 볼트 무게와 스프링 장력에 의해 제어됩니다. 표준 M3 탄창은 단열 급탄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탄환이 스탬프 처리된 강철 상자에 수직으로 쌓입니다. 팔로워 스프링이 탄환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탄창 상단의 급탄 립이 탄환을 볼트의 경로로 안내합니다.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3연장 탄창 개조는 무기의 작동 메커니즘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탄약의 가용성을 변경했습니다. 3개의 탄창이 견고한 조립품으로 용접되었습니다. 이는 90발의 탄환이 기계적인 복잡성 없이 복잡한 급탄 메커니즘 없이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급탄 경로가 없습니다. 그저 3개의 독립적인 30발 탄창일 뿐입니다. 하나는 무기에 탄을 공급하고 나머지 2개는 기다립니다. 병사들은 전투 전에 동시에 장전합니다. 3개의 탄창 모두를요. 일부 사용된 장전 도구는 탄창 스프링을 압축할 수 있는 작은 장치입니다. 탄환을 삽입하기 위해 대부분은 수동으로 장전되었습니다. 90발의 45 ACP 탄약을 3개의 탄창에 장전하는 데는 약 6분이 걸립니다. 숙련된 병사들에게는요. 대부분의 구성에서 중앙 탄창이 먼저 탄을 공급합니다. 탄창이 비면 병사는 전체 조립품을 90도 회전시킵니다. 가득 찬 옆 탄창을 급탄 위치에 놓습니다. 이 회전은 약 3초가 걸립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탄창을 교체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두 번째 탄창이 비워진 후 또 한 번 회전시켜 세 번째 탄창을 제자리에 장전했어. 무게 분배는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였지. 꽉 채워진 3연발 탄창 어셈블리는 탄창에 상당한 토크를 발생시켰어. 글쎄, M3형의 얇은 금속 리시버는 이런 종류의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 현장 개조로 보완되었는데 리시버 주변에 용접된 탄창 부위에 강철 클립 역 플레이트가 포함됐지. 대략 40%의 3연발 탄창 무기가
이런 개조를 거쳤어. 가죽이나 캔버스 스트랩을 총열 덮개에서 탄창 어셈블리까지 연결해서 지지 슬링을 만들었어. 무게를 앞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지. 대략 30%가 이 방법을 사용했고, 확장된 플레이트가 있는 개조된 전방 손잡이는 탄창의 무게를 손잡이 어셈블리에 분산시켰어. 대략 15%가 이 방식을 썼어. 위 방법들의 조합은 대략 10% 정도였고, 기본적인 사면발 탄창 용접 외에는 개조하지 않은 경우가 대략 5% 정도였는데, 이 무기들이 가장 높은 고장률을 보였어. 걸림 현상은 표준 M3형 기관단 총보다 눈에 띄게 나쁘지는 않았어. M3형은 약 0.8%의 고유한 걸림률이 있었거든. 전장 조건에서 1000발 발사될 때마다 대략 8번의 고장이 발생하는 꼴이었지. 사면발 탄창 무기는 대략 1.1%의 고장률을 보였는데, 증가분은 주로 탄창 관련 문제에서 비롯되었어. 용접 과정 중 총구 근처의 손상, 탄창 사이의 스프링 장력 불일치, 그리고 여러 탄창 구획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 같은 문제들이었지. 병사들은 작전 기술을 개발했는데 항상 5열발에 통제된 점사로 사격했어. 완전 자동 사격 대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 탄약을 절약하고 무기 과열을 줄일 수 있었지. 매 교전 후에 무기를 청소하는 것도 중요했어. 사면발 탄창 어셈블리의 추가적인 금속 표면은 먼지와 이물질을 더 많이 모았거든. 그래서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었지. 매 임무 전에 용접부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 전투 중에 용접이 파손되면 2개의 탄창이 떨어져 나가서 30발의 총알만 사용 가능하게 될 수도 있었거든. 탄창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었어. 일부 병사들은 탄창의 색깔 스트라이프를 칠했는데, 빨간색은 중앙을 의미했고 흰색은 왼쪽을 의미했어. 파란색은 오른쪽을 나타냅니다. 어떤 트리플 매거진이 사용되었는지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45구경 ACP 탄약은 230그레인 탄환으로 초당 850피트의 속도로 발사되어 근거리에서 상당한 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방탄복에 대한 관통력은 제한적이었죠. 일반적인 복장이나 두꺼운 겨울 의류도 대개 여러 발의 명중을 필요로 했습니다. 트리플 매거진은 지속적인 사격 능력으로 이를 보완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속적인 점사를 할 수 있었고, 정밀한 조준 사격보다는 화력 집중을 통해 명중 확률을 높였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표준 M3형의 사양과 일치했습니다. 50야드는 조준 사격용, 100야드는 최대 유효 사거리였죠. 트리플 매거진은 탄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꾼 것은 병사였습니다. 해당 사거리 내에서 사격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말이죠. 표준 M3형은 6초간의 연속 사격을 제공했지만 트리플 매거진 M3형은 30초를 제공했습니다. 근접 전투에서 이런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죠. 적군의 무기들은 비교적 분명하게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M-P4 영형은 분당 550발을 발사하며 탄창 용량은 32발, 연속 사격 시간은 3.6초였습니다. 독일 M-P4 3PR44형 돌격 소총은 분당 500발을 발사하며 탄창 용량은 30발, 연속 사격 시간은 3.6초였죠. 미국 M3형 트리플 매거진은 90발에 연속 사격 시간은 30초였습니다. 분당 300발의 연사 속도로 통제된 점사를 사용하면 3에서 5분간 전술 사격이 가능했죠. 트리플 매거진 개조는 전쟁이 끝나면서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1945년 6월까지는 전장의 우선순위가 점령 임무와 병력 복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개조의 동기가 되었던 트리플 매거진 개발에 시급한 전술적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1구는 1945년 7월 무기 처분에 관한 지시를 발표했습니다. 트리플 매거진 조립품은 분리되어야 하며 표준 구성으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실제적으로는 점령 임무에 지속적인 자동 사격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조는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늘렸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이를 합리화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45년 여름의 여러 출처는
이 무기들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묘사했습니다. 일부는 서류상으로 유실되었고 다른 일부는 손상되어 수리할 수 없었습니다. 원상복구하는 대신 파괴되었습니다. 극소수만이 캐비닛과 더플백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공식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요. 1945년 10월까지는 육군 재고에 남아있던 트리플 리콘 M3 기관단총은 100정 미만이었습니다. 이 무기들 대부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헌병대와 함께 복무했습니다. 이 무기들의 위협 요소는 군중 통제와 시설 보안에 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공식 사용은 베를린 헌병대와 함께였으며 1946년 초까지였습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육군 병기창 기술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트리플 리콘 개조를 1951년과 1952년의 전장 병기창에서 몇 차례 재현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M3 기관단총 자체는 이미 퇴출 수순을 밟고 있었죠. M1 및 M2 카빈 소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보병 역할에서 말이죠. 유럽연합의 트리플 리콘 개념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개조는 공식적으로 분류된 적이 없었지만 홍보되지도 않았습니다. 육군 소형 무기 개발은 신형 무기에 집중했습니다. 노후화된 시스템을 현장에서 완전히 개조하는 대신 말이죠. M3 그리스건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내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장갑차 승무원과 특수부대에서 말이죠. 하지만 항상 표준 구성으로만요. 현대의 군사력은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유사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M249 분대 자동화기는 1984년에 출시되어 200발의 탄약을 발사하여 지속적인 제압 사격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자동 사격은 분대 기동 중 적 진지를 제압하는 데 활용되는 전술적 적용을 가집니다. 사면 탐사자 그리스 건과 함께 1945년에 완성된 것과 완전히 똑같아 공정은 더 복잡했지만 전술적 활용은 동일했습니다. 수집가들은 가끔 발견하는데 사면 탐사자 M3 기관단총을 대부분은 사용 중지되었거나 국가 화약무기법에 따라 주류, 담배, 화약 및 폭발물 단속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증은 어렵습니다. 사면 탐사자 조립품이 진정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현장 개조품인지 아니면 현대 복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용접 기술에 대한 자세한 검사를 탐사자 부품의 일치 여부와 수신기 개조 여부를 필요로 합니다. 박물관에는 몇몇 사례가 소장되어 있는데 뉴올리언스의 국립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서는 사면 탐사자 M3형을 퇴역군인 가족이 2003년에 기증한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박물관에는 두 자루가 보관되어 있고 현재 전시 중은 아닙니다. 스미소니언 미국사 박물관은 군사 역사 소장품 중에 한 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목록 번호는 200702-64입니다. 참모장이었던 마커스 도노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1945년 9월에 피츠버그로 돌아와 한 제철소에서 42년간 일했고 3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관했는데 그의 반과 그들의 무기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4명이 사면 탐사자 그리스 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사진을 가리키며 손자들에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적에 내 목숨을 구했어. 6번은 셀 수 있을 거야. 이병 도널드 윌리엄스는 오하이오에서 온 그 아이는 1945년 2월 14일 기관총 사격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날 아침의 행동으로 수훈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고향 양스타운으로 돌아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무 기록을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지역 학교에서 전쟁 경험을 이야기했고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총알이 끊임없이 발사되는 소리. 살아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죠. 로버트 헤이즈 중령은 첫 시연을 직접 목격했죠. 그는 육군 경력을 계속했습니다. 1961년 대령으로 은퇴했습니다. 그의 개인 서류는 2004년 육군유산 및 교육센터에 기증되었습니다. 사면 탐협 개조의 기록을 포함합니다.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서신과 사진을요. 1945년 2월 그가 보낸 편지에는 개조와 생성 및 구현에 대한 가장 상세한 현대적 기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군사 역사계 밖에서는 기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면 탐협 기관총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도구일 뿐이었으니까요. 전술적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었죠. 무기 자체는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표준 구성으로 되돌려지거나 파괴되거나 회수 과정의 혼란 속에서 유실되었죠. 하지만 그 원칙만은 살아남았어요. 미군 교리는 여전히 강조합니다. 보병 공격 중 지속적인 제압 사격의 중요성을요. 현대 분대 자동화기, 헬리콥터 도어건과 차량 장착 시스템들은 모두 1945년에 함께 용접했던 탄창들이 제공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해냈죠. 적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 충분한 화력을요. 그동안 아군 부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그들을 끝없는 폭풍이라 불렀던 독일군 병사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결국 수학이라는 것을요. 화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렸고 누가 충분히 오랫동안 제압 사격을 유지하여 기동할 시간을 벌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죠. 사면 탐욕 개조는 이 모든 수학적 계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 보병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요.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의 마지막 몇 달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되지도 않았죠.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나서야 비로소 승인되었습니다. 기술적인 기적은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효과적이면 충분한 법이죠. 이처럼 화염 속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이야기들은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최전방 병기창에서 탄협을 용접하던 사람들, 부적절한 무기를 들고 전투에 임했던 병사들, 그 무기들이 친구들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죠. 복잡한 전술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으로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군사 역사를 깊이 있게 파헤쳐봅니다.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전쟁에 적응한 무기와 전술에 대한 영상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분이 있다면요. 이 이야기들은 용기와 지혜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했던 세대와 우리를 이어줍니다. 참목군 시장 마커스 도노바님, 도널드 윌리엄 무스님, 로버트 헤이즈 충유님, 그리고 수천 명의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전투에서 사면발 총과 그리스건을 들고 싸웠던 미군 병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혁신은 기억될 것이며 여러분의 희생은 존경받을 것입니다.